혈액투석 환자의 혈액검사 이해와 관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의 선생님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고, 우리 1년차 전공의 선생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3월이어서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가는 전문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일단은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혈액투석, 만성 신부전,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 투석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제 정부에서 적절성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수지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투석을 적절하게 잘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투석 적절도와 관련해서 환자의 칼슘이나 인, 철분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양한 면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결과나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칼슘 및 무기질 관리, 그래서 칼슘과 인의 충족률에 대해서 적절성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빈혈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철분제를 잘 투여를 해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투석하는 환자에서 헤모글로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해주고 있는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석 환자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환자가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씩 투석실에 와서 투석을 하게 되면 정기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매달 기본으로 빈혈 수치, 그 다음에 콩팥 수치를 검사를 하게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아이온 프로파일과 부각상선 호르몬과 를 검사를 하게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HBV, HCV 평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VDR이랑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투석하는 환자들에 있어 경구 약제나 이런 것들을 매니지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빈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딘은 간에서 생성되어 있는 펩타이드인데 이 친구는 그 철 과잉 상태이거나 염증이 있을 때 생성이 증가되면서 장내에 철을 흡수하는 것과 세막 내피기에서 철을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조절 인자가 됩니다. 근데 이 헵시딘은 생성이 되어서 키드니로 배설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신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레날 클리어런스가 감소하게 되면서 체내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로 철분 흡수를 떨어뜨리고 또 세막 내피기에서 필요한 철을 혈액 내로 배출되는 게 억제되기 때문에 이 철분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이제 키드니에서 생성이 되어서 조율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여서 철분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가 이제 RBC 프로덕션의 그 생성률을 올려주게 되는데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게 되면 EPO 감소가 줄어들면서 EPO 펑션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아네미아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도 본메로우에서 어쨌든 아이온의 이런 대사 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투석을 하게 되면서 주 3회씩 하게 되면서 블러드로스가 조금씩 있는 게 쌓이면서 철분의 소멸이 될 수도 있고 RBC 서바일이 짧아지게 되면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서 CKD에 있어서 아네미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에 있어서 골수에서
스템셀에 의해서 에리스리포이틴에 의해 가지고 철분을 이용하여서 RBC 생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레믹 톡신이라든지 PTH가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헵시딘의 증가라든지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이온 데피션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CKD의 아네미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에 있어서 아네미아는 95%의 환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어드버스 아웃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든지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피지컬 캐패시티라든지 라이프 이퀄리티의 감소를 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KD 환자에 있어서 그 아네미아 매니지먼트는 프랙티컬 스텝와이즈를 거쳐서 이제 조정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로 아네미아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그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감별이 필요하게 되고 철분이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여서 철분을 보충을 해주게 되고 EPO 생성 감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아네미아에 대한 교정으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주사제로 투여를 하게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네미아가 현저하게 교정되지 않는다 하면 수혈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네미아의 다른 원인 감별은 일반적인 걸로는 크로닉하게 블러드 로스가 있는 건 아닌 건지 뉴트리셔널 서포트가 모자라서 데피션시가 생겨서 생기는 건 아닌지 헤몰라이시스라든지 sepsis나 말리그너지로 인한 원인이 있는 거는 아닌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별한 이후에 이제 매니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감별하고 나서 CKD, ESRD 환자에 있어서 아네미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에리스로포이틴이 상대적으로 모자란다든지 헵시딘이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든지 아이론 데피션시가 있다든지 폴레이트 데피션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KD고에서는 투석하는 환자에 있어서 아이론 스테투스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아이온 프로파일을 검사를 한다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EMR에서 아이온 프로파일 투석 환자에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온과 이거 페리틴과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TIBC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TIBC는 혈액에서 트랜스페린으로 철과 결합할 수 있는 캐패시티, 그러니까 총 결합 가능량이 되고 시름 아이온과 이 TIBC를 가지고 총철 결합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페리틴은 철분이 저장 단백질인 아포페리틴과 결합하여서 형성된 저장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면 총철 결합률까지 이제 계산이 되어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고에서는 처음 철분은 페리틴이 500, 그다음에 T셋은 30% 미만에서 그 철분제 치료를 시작을 하라라고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페리틴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은 수치로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앱솔루트한 아이론 데피시언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철분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트랜스퍼린 세츄레이션이 20% 이하, 그 다음에 시름 페리틴이 200 이하인 것을 앱솔루트 아이온 데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토탈 바디 아이온 스토어 자체는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본메로에 의해서 에리스로포이에시스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철분의 그 이용량이 떨어지는 거를 펑셔널 아이온 데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은 20% 이하인데 시름 페리틴은 높거나 올라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 펑셔널 아이온 데피션시가 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매니지먼트는 IV로 철분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오랄로 경구 철분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내에서 사용하는 국내에는 여러 가지 철분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내에서는 페로박 경구 약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IV 제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중에서 나온 베노페롬 한 바이알에 100mg이 들어있는 베노페롬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요 페린젝트라고 해서 2ml에 100mg 정도 들어있는 이 철분제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린젝트 같은 경우는 약값 자체가 원체 고가이고 약 자체가 비급여로 좀 투여하게 되어 있어서 투석 환자들에 있어서 그 가격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이제 베노페롬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V로 주는 아이언을 언제 사용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투석 환자에 있어서 이제 관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GO에서는 T셋이 30% 미만이고 페리틴이 5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일 때 사용을 하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 적용 기준은 조금 그 국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에 있어서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는 것을 인정을 하며 예전에는 비급여로 되지만 이게 이제 보험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10일 이하인 상태에서 시름 페리틴이 2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T셋이 20% 미만인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 이제 보험 기준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보면 조금 이제 보시면 충분한 에리스로포이틴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름 페리틴이 300 미만이거나 T셋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10.8이고 조혈제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시름 페리틴이 200 정도, 250 정도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베노페롬 철분제를 IV로 쓰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한 아이런 데피션시뿐만 아니라 펑셔널한 경우에도 IV 베노페롬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혈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리컴비넌트 휴먼 에리스로포이에틴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퓨 타입이 쇼덱팅 첫 번째 세대로는 쇼덱팅 일주일에 3번 정도 맞는 종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롱액팅의 이퓨 아날로그가 나오면서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게 세컨드 제네레이션의 다바포이에틴과 서드 제네레이션의 이 메톡시폴리신 글리콜 F 베타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포이에틴 같은 경우는 네스프, 네스벨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투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3세대 롱액팅으로는 미세라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 약제 이 두 가지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헤모글로빈 변화 수치를 보면서 그 조절을 하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투여하는 이 다바포이에틴이 사용하기가 그리고 헤모글로빈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보다 용이하여서 주로 이제 투석실에서는 요 미디움 액팅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인 다바포이에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다바포이에틴 이렇게 생겼고요.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주사실에서 투여를 해주기도 하고 환자분에게 투여 교육을 하여서 자가로 집에서 투여를 할 수 있게도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실에는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최소 한 번은 외래에 투석실로 오게 되기 때문에 투석을 할 때 우리가 투석을 하는 라인으로 IV로 해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를 월초와 월중에 검사를 해서 투여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혈제의 보험 기준은 헤모글로빈 10, 헤마토크릿 30 이하인 경우에 처음 시작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헤모글로빈 11, 헤마토크릿 33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기준이 맞아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다가 헤모글로빈 교정이 10일 이상이 되어서 잠시 중단한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일 미만, 헤마토크릿이 33,
이하, 11 이하, 33 이하로 다시 떨어지면 리스타트의 기준은 처음 기준보다는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10.5가 돼도 이제 그 조혈제를 이제 중간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기준이 조금 유연하여서 환자의 헤모글로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혈제 투여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CKD, MBD, 이제 우리가, 이제 랩 어브노말리티와 본 어브노말리티와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 이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라든지 프랙처라든지 모탈리티를 증가시키게 되는 이 CKD, MBD에 관련해서 한번 더 의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KD, MBD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칼슘, 인, PTH, 비타민 D, 메타볼리즘의 이상, 랩 어브노말리티로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본 턴오버 미네랄제이션 볼륨, 그다음 스트렝스의 이상을 나타내어서 골 다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랙처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나 소프트 티슈 칼시피케이션으로 해서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세 가지 모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CKD, MB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본 메타볼리즘의 시스테믹한 디스오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석 환자에 있어서 칼슘인 검사를 매달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TH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이 변화 정도를 가지고 매니지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날 펠리오는 네프론의 감소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인의 익스크레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네프론의 감소로 펑션이 떨어지면서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CKD 환자에서는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인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제 칼슘이 감소되게 나타나게 되고, 또 비타민 D의 이제 감소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PTH의 생성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KD, MBD에 있어서 매니지먼트는 일단 인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배설이 감소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리 포스페이트 리스트릭션을 가장 우선으로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 높을 때 포스페이트 바인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PTH나 바이타민 D 정도에 따라서 바이타민 D 칼시트리올, 비타민 D 아날로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미메틱스나 하이퍼칼세미아가 동반된 경우에 투석에게 칼슘 농도를 다르게 하여서 또 투석을 해볼 수가 있고, 세컨더리 서시어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약제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 파라사이로이덱토미까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포러스의 증가에 의해서 클리니컬 톡시시티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엔도셀러 디스펑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니셜로 포스페이트 리스트릭션을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포스포러스 바인더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인의 그 하이퍼포스파테미아로 인해서 PTH가 증가되고 하게 되면 이는 결국 LVH라든지 마이오카디아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본 턴오버의 증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칼슘 미메틱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구약제로 우리가 레그파라 이렇게 경구약제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과 PTH의 변화에 의해서 바이타민 D와 칼슘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이퍼칼시피케이션, 바스큘라 하이퍼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리스트미아라든지 이런 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비타민 D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KD, MBD의 트리트먼트의 역사는 1970년도에 알루미늄 바인더로 사용을 하였고, 칼시트리올이 경구와 IV 제제로 나오고 90년도에 칼슘 바인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칼슘 바인더의 가장 대표적인 약재로 포슬로라고 하는 경구 약재, 굉장히 약값도 싸고 인수치를 잘 떨어뜨려주는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이퍼칼세미아나 이런 것들이 유발되면서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우리 차세대 약재로 세벨라머나 란타늄이 2000년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재와 함께 바이타민 D 아날로그와 칼슘 미메틱스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ESRD 투석하는 환자에 있어서 칼슘인 PTH의 조절이 경구 약제로 해서 조절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의 복용으로 인해서 ESRD 환자들이 경구약으로 먹는 약제의 버든이 커지는 거에 의해서 때문에 이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투석 환자에서 필요한 약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철분제하고 이제 이렇게 바인더된 약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CKD, MBD에 있어서 트리트먼트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주로 사용하는 약제는 넌칼슘 바인더, 세벨라머나 란타늄 약제, 그리고 칼슘 미메틱스 사용을 할 수 있고, 철분이 베이스된 바인더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포스파테미아에 있어서 다이어트리 포스포러스 리스트릭션을 우선을 하게 되고, 투석에 의해서 인오가닉 포스페이트를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조절이 되지 않으면 포스페이트 바인더를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이퍼포스파테미아의 치료의 진행은 이렇게 3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포러스와 식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이제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인 함량이 높은 음식은 인 첨가제가 함유된 음료나 음식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인수치 높은 분들 한번 보시면 문진을 해보면 콜라, 탄산음료, 그 다음에 가공육, 치킨 너겟 같은 거, 그 다음에 커피 믹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많이 먹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인수치가 높을 때 문진을 하여서 식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인첨가제가 들어간 음식들은 좀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 함량이 높은 음식과 인 함량이 낮은 음식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을 해보았고, 요거에 맞춰서 교육을 좀 해드리면 되고, 환자에게 음식에 있어서 인 함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거나 데치고 물을 버려서 그거를 조리해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페이트 바인더는 아까 우리 표에서 봤듯이 처음 알루미늄 솔트로 시작을 해서 칼슘 베이스드 피 바인더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칼슘 프리 피 바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퍼스트 드럭으로 칼슘 베이스드 피 바인더를 써보고 그럼에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칼슘 프리 피 바인더를 세컨드 약제로 써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칼슘 베이스드 피 바인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퍼칼세미아나 이러한 것들이 바스큘라 칼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게 되면서 칼슘 프리 피 바인더가 퍼스트 드럭으로 이제 보험이 되어서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벨라머, 란타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약제로는 칼슘 프리 포스페이트 바인더로는 레날겔, 사노피에서 나온 세벨라모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사노피에서 나온 렘벨라, 세벨라모 카보네이트, 현재 원내에서 처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렘벨라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레놀, 란타늄 카보네이트 약제 두 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세컨드 드럭으로 보험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면, 지금은 퍼스트 드럭 약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이 5.4, 5.5 이상이면 이 렘벨라나 포스레놀을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험 기준도 완화가 되어서 인이 4 정도일 때까지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인이 4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중단을 하였다가, 한 번 이 약제를 시작한 환자는 인이 4 이상 올라가면 리스타트 하는 데는 바로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슘인 곱하기 56이 넘어야 이 약제를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게 호전이 돼서 중단한 다음에 리스타트를 할 때도 처음 시작한 기준이 만족되어야 약을 쓸 수 있었는데, 이
투석 환자에 있어서 결국 약제를 중단하면 다시 인 하이퍼포스파테미아나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면서 약제의 지속적인 복용이 환자에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보험 기준이 완화가 돼서 인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되더라도 4 이상 되면 리스타트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CKD 환자에 있어서 인이 리텐전 되고 이제 PTH의 본 레지스턴스가 증가되면서 하이포칼세미아 생기게 되고 하이포칼세미아로 인해서 PTH가 증가되면서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세컨더리하게 일어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의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기면서 아데노까지 생기면서 서스열이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패소피지올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때 우리가 셀렉티브하게 바이타민 D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한다든지 칼슘 미메틱스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약제를 사용함에도 조절되지 않는 서스열이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파라사이로이덱토미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그래서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는 원내 바이타민 D 아고니스트로 해서 칼시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PTH 200 이상에서 사용 시작을 하며 보험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환자의 칼슘인 PTH를 보고 상기 약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키 IV 제제로 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약제가 있고요. 젠플라라고 해서 IV로 경구 약제로 조절이 안 될 때 이거를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에서 가끔씩 젠플라나 본키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차세대 다음으로 칼슘 미메틱스, 시나칼셋이라고 하는 약제가 나왔는데 부각선의 칼슘 바인딩 리셉터에 작용을 하면서 PTH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약제로 쓰고 서티어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조절되지 않으면 파라사이로이덱토미, 오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파라사이로이덱토미를 하고 나면 헝그리 본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하이포칼세미아, 시비어한 하이포칼세미아나 하이포포스파타미아가 생기면서 환자가 그 수술 후에 굉장히 좀 힘들고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요. 칼슘 미메틱스, 이 이제 경구 약제가 나오면서 서시어리 하이포파라사이로이디즘에도 불구하고 부갑상선의 칼슘 바인딩 리셉터에 다이렉트로 작용하면서 PTH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경구 약제로 줄여주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이 약제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라사이로이덱토미까지 가는 환자 수가 최근에는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구 약제로 라그파라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PTH 300 이상에서 시작해서 칼슘 수치를 보면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칼슘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연속으로 측정을 해서 인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하이퍼칼세미아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식이공고 시에 인해 제공원,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첨가물이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의신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투석을 통해서 인 제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우에 경구 약제를 사용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공의 때 전문의 시험을 칠 때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300으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조절을 해주는다라는 게 이제 공고 사항이었다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최적의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상 상한치에서 2배에서 9배 범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공고를 한다. 그래서 칼슘 유사체, 칼시트리올, 비타민 D 유사체 단일요법이라든지 또는 병합요법을 사용을 하여서 조절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물 치료로도 실패한 경우에 부갑상선 절제술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벨포로 이제 우리가 아이온하고 포스페이트 바인더가 한 개의 약제로 해서 나온 벨포로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원내에도 들어와 있고요. 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분을 잘 흡수를 해서 이게 이제 한 통에 30바이알이 들어있는데 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분에게 한 달 이내에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복용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 보충과 함께 포스페이트 바인더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벨포로도 추가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아네미아, 그 다음에 CKD, MBD의 칼슘인 PTH 조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와 사용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사전형 이상이면 약을 리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램벨라와 포스레놀 스타트 기준이 0.1이 차이가 있습니다. 램벨라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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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뭐 슬립 다운이나 이런 거에 의한 프랙처 말고 이제 스폰타니우스하게 프랙처가 생긴다든지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환자들에 있어서 조금 권해드리기는 하는데 교수님 저한테 이제 파라사이로이드액토미까지 하러 오시는 분은 최근에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 그 질문이 벨포로가 이게 씹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나요? 꼭 씹어서 먹어야 되나요? 이게 씹어서 먹는 게 효과가 좀 좋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씹지 않고 먹기에는 알약이 좀 큽니다, 교수님. 이게 근데 사진으로, 예, 씹어서 먹으니까 이 이에 맞, 끼어가지고 진짜 맞습니다. 너무 그 불편하던데 이 네, 쪼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의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한번 그 투석실에 신현덕님 한번 처방해 드려봤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묻어가지고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딱 한 번 처방하고 더 못했던 약제이긴 합니다. 네.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갑상선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제가 저는 그 수술을 결정할 때 가장 그 컨선 되는 것이 이분이 이식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이제 조만간에 할 예정이고 이러면 터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이 오더라도 이식 후에 호전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호전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이식 후에 그 터셔리로 아데노마토스 체인지 보인 사이로이드 파라사이로이드만 이렇게 살짝 떼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식이 뭐 몇 년 안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다. 1, 2년 안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레그파라로 조금 유지하는 거를 권하고 이 환자가 이식을 하지를 않는다. 않는 환자에서는 터셔리로 갔을 때는 계속 이 PTH가 1000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제- 그 이에 이렇게 붙습니다, 교수님. 이 사이사이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지 가루가 굉장히 아, 빡빡해가지고 그냥 우리 뭐 씹어 먹는 뭐 캔디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감이더라고요. 맛도 이제 약간의 맛도 철분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쎄 맛이 나기 때문에 맛도 다른 향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약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딸기 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요거 이제 좀 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게 잘 조금 이렇게 하면 바스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그냥 삼키듯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게, 네. 아, 네, 오늘 한병훈 교수님, 우리 한병훈 교수님 정말 좀 센티멘탈 하셔갖고 오늘도 눈가에 눈물이 글렁글렁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안철수가 사퇴를 해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하는 일주일을 보내시고, 주말을 보내시고, 투표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